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담화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고 변명만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경제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민생 포기 예산안이라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오늘 열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해소되고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서 주변의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설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거부를 외치고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로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녹취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대선 당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호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도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그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관여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정치 선동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논란에 대해선 그동안 외교 관례와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을 제외하곤 사실상 중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풀어갈 문제라고 밝혔고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야당이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추진하고 동행 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를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설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 여사를 선택했다며 알맹이 없는 사과와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확정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축하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재집권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국제 정세 대응책에 있어선 여야가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재선을 확정한 가운데 여야는 모두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최근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한미동맹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장이 열리길 바란다며 한미동맹이 혈맹 이상의 가치로 빛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는 여야가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가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갖고 있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경제, 안보 등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거라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서로 생산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가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 역량을 정말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아쉬운 바가 많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러우 전쟁의 빠른 종전 가능성도 엿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의 파병이나 무기 지원 계획의 중단을 촉구했고,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는 설레발 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참관단 파견을 파병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고 억지 부리며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급박하고, 조국혁신당은 트럼프 2기 출범을 대북 문제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치라는 여당과 민생을 포기한 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대내외적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정부. 주요국 경기 여건과 중동 사태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금융, 외환시장 변동, 국제 통상 환경 재편, 국내 기업 산업 환경 불확실성에도 빈틈없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민생을 외면한 부자 감세 예산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는 맹목적 재정 건전성만을 앞세워서 위축돼가는 내수를 보강하는 경기 대응 노력은 일체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실종되거나 포기된 예산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를 급격히 늘린 탓이라고 맞서며 긴축 재정의 불가피함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무려 한 13% 가까이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부채 증가율이.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이 GDP 대비 지출로 봤을 때도 좀 정상화를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을 넘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 정책에 도움이 안 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둔 여야의 난타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괜히 본인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게 검찰의 기소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후퇴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합니까?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질의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기존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내일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간 뒤 다음 주부터 부별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오늘 이슈픽은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진행된 대국민 담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여권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대국민 담화를 열고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기존에는 집무실에서 담화를 진행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기자들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1층 브리핑룸에서 담화랑 기자회견이 모두 열렸습니다. 담화와 기자회견은 총 140분간 진행됐는데요. 담화문 분량은 15분 내외로 8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그 담화문 40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질의응답 비중이 높았고 끝장 회견을 열겠다고 한 만큼 주제와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모두 발언 초반부터 대통령의 사과가 나왔는데요.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나 최근 불거진 명태균 의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 않냐면서 사과드린 건 자신과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군요. 이 대통령 내외와 명태균 씨 간에 나온 그 의혹들에 대해선 그럼 그 어디까지 인정을 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명 씨에게 축하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선 이후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면서 어쨌든 자기를 위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아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 의혹들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는데요. 기존의 대통령실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선 대통령의 아내로서 하는 조언을 국정농단화시키는 건 맞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던 시절 김 여사와 있었던 일화를 하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선언을 하고 입당했을 때 문자를 3,000개 받았는데 김 여사가 새벽 대여섯 시에도 자지 않고 본인 휴대폰으로 답을 했다면서 김 여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못 끊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사적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김 여사가 순진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오늘 기자회견이 누굴 지키기 위한 자리인지 똑똑히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서 대통령실에 5대 요구안을 내놨었습니다. 그 5대 요구안 들여다보면요. 명태균 이 논란에 대한 사과와 참모진 전면 개편, 인적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진행,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 이렇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좀 받아들인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인적쇄신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 일정을 고려해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국회에서 후보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대외 활동에 대해선 국민 정서를 기준으로 내세웠는데 여론을 감안해서 외국 관례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일이 아니면 사실상 중단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과는 달리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 내용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 여사를 선택했다며 혹평을 잇따라 내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긴 했지만 김 여사 특검법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은 만큼 야당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여러 이슈나 소식들이 참 많은 주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있죠. 미국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정말 박빙이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승부다, 이런 예견이 많았는데 사실상 압승이었다고요? 네, 생각보다 승리의 윤곽이 빠르게 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트럼프가 선거인단 277명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확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7개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가 이겼고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7시 59분부터 12분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고 빠른 시일 내로 회동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한미 관계인데요. 여야는 모두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1기 집권 때도 기존 분담금의 6배 정도 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었는데요. 최근에는 100억 달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화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북한에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도 주목받고 있는데 그동안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던 만큼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칭할 정도로 관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폐지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런 공장이 있는 그 우리의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보조금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갖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국가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현재 민생이 어려운데 전쟁 위기까지 겹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가경제자문회의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국가경제정책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5일과 25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선고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재판 선고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재판인 만큼 충분히 생중계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시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협의회에서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 철도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인천시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서해오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인천발 KTX 직결 등 10개의 사업의 국비 지원, 또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대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13개 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우리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지만 정작 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KTX 우주항공철도가 건설되면 사천 우주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려 해상국립공원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은 머니머신입니다. 미국 제47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가운데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약 12분간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른 시일 내 대면 회동을 하기로 하면서 취임 후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렇게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은 또 어떤 게 있냐?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것부터 또 먼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곤 있지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인데요. 앞서 트럼프는 수차례 재집권 시 대폭 인상된 방위비 청구서를 내게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을 봤을 때 기존의 분담금 협정을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약간 극단적인 입장을 취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협상의 타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충격적인 금액을 갖다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충되는 점에서 균형점을 찾을 겁니다. 노심초사하는 모습 보여드는가 그게 사실은 협상에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담담하게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결국 찾아갈 것이다. 그런 협상을 우리 정부가 해갈 것이다. 국회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여야의 입장차도 뚜렷하게 감지되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는 설레발 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에 외교와 안보를 동원하고 있다면서 정쟁은 국경선 앞에선 멈춰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트럼프 시대. 오늘 윤 대통령이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스킨십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한 만큼 트럼프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정교한 외교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항마의 움직임입니다. 야권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그냥 서로 아는 사이에서 또 자연스럽게 만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외국에 가 계신 위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신 거지. 언론은 이재명 대표 그 1심 선고를 앞두고 왜 이 시점에 만났느냐 여기서 이제 두 분 다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그렇게 오해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죠. 두 분 다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갔던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만나신 거고요. 대립구도를 가지고 뭔가를 조직하고 있거나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들을 모으고 계신 과정이다. 이처럼 친명계에선 정치적 의미를 차단하는 분위기인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을 앞둔 상황에서 비명구도에 있는 야권 경쟁 잠룡들이 회동을 가진 자체만으로 해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자체가 포스트 이재명을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고요. 당장 이번 재판에서 유죄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입 밖으로 내진 못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이후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김경수 두 분이 만났다는 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엔 민주당이 김동연 지사를 만들어줬는데 당내에서 조금 딴 꿈을 꾸고 있는 게 현실화 될수록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겠네요.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은 김부겸 전 총리와 더불어 이른바 뉴 3김으로 거론이 됩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친노, 친문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비명계 구심점으로 떠올랐고요.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는 다음 달 영국에서 귀국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 내에선 과연 이들을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될 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대선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보세요. 그제도 여론조사에
이재명 26%, 한동훈 14%예요. 2년 반간 한 번도 대통령 후보 적합도 선호도 조사에서 1등을 뺏겨본 적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동훈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데, 그러나 이재명 1국 체제에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당이 이미 친명 체제로 구축이 돼 있고 지지율도 탄탄한 만큼 이 대표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얘긴데요. 공교롭게도 당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에 만남을 가진 두 사람. 현 정국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향후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송 기자님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예,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하고요. 네. 또 11월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선고, 1심 선고도 있고 해서 그 관련한 정치 현안을 갖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와 부적절한 일은 없었고 또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은 삼권 분립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전반적인 좀 긴 시간 동안 기자들과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자, 우선 총론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론에 있어서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 부분에 관해서는 대부분을 부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방어를 잘한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무슨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에 대한 담화 같은 걸 보면 역풍이 세게 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총론적 사과를 했기 때문에 역풍이 세게 분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럼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그래서 중간 어느 상황인데 이제 각 진영에 따라서 윤 대통령 이 회견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나 일단 역풍의 가능성을 일정 부분 차단한 거는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매하긴 한 상황이고 예전에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그 직후에 있었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그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물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거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송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대에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다 이제 이런. 아무튼 좀 더 머리를 숙이는 좀 깊숙한 사과, 그리고 혹시 좀 파격적인 어떤 일종의 반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 필요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대신 현재 야당이 낸 특검 법안은 굉장히 삼권 분립 문제가 있는 위헌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해서 그런 위헌적인 요소를 좀 제외하면 내가 특검을 받을 용의도 있다. 이 정도까지 만약에 갔다 그러면 아마 이 대반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에 좀 호의적인 그런 보수 언론 쪽의 논객들도 그런 주문을 좀 했었습니다. 차라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은
볼 수 없었고요. 뭐 오늘 총론적에서 뭐 내 불찰이고 뭐 부덕의 소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이 말 자체가 좀 너무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좀 세련되게 새로운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뭐 어쨌든 뭘 잘못했다는 건지 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전혀 설명이 안 됐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면서 목소리가 녹음된 게 온 국민한테 지금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뭐 김영선이를 내 주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공관위 예산한테 가지고 왔길래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난 그냥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건지. 그 어쨌든 공천 개입한 것 자체는 좀 뭐 인정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좀 뭐 해명이나 사과 이런 걸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 뭐 이런저런 그 저는 국정 개입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특검은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글쎄요 우리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에 동의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내일 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있고요. 다음 주 초에도 뭐 리얼미터나 이런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수치가 나올 겁니다. 네. 뭐 그걸 보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알 수 있겠죠. 국민 눈높이란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20% 아래로 떨어지는 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그 대통령의 담화 기자회견이 과연 그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이제 좀 애매한 표현이고요. 이제 내일 갤럽 조사가 나오는데 네. 갤럽 조사는 화, 수, 목 이렇게 사흘간 조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그 내일 조사에는 반영이 안 될 거예요. 반영이 될 수가 없죠. 이미 끝났을 상황이니까. 목요일이면은 오전까지는 목요일이면 오전까지인데 아마 네. 오전 정도면 대충 다 끝날 거예요. 제한적이다. 조사가. 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영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다음 주 금요일 거를 봐야 네. 그게 그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거고 이제 그게 아니고 리얼미터 같은 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이제 그게 일부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또 ARS란 말이죠. ARS는 아무래도 이제 신뢰도의 문제에서는 조금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데니까 네. 아마 갤럽 조사, 면접 조사인 갤럽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 주쯤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당이 이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또 국정 쇄신을 이제 좀 바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강하게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이제 오늘 그 담화를 했는지 그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그 여론조사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좀 내려가거나.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찍은 제 주위의 지인들도 오늘 회견을 보고 잘했다고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이 뭐 그만하면 된 거 아니야. 아이 뭐 좀 좋게 봐줘.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네. 있고. 그때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야 된다고 막 얘기했던 분인데 너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잘했다 해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장면은 좀 보기 어려울 것 아닌가. 뭐 근데 또 민심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꼭 내용을 갖고 뭐 따지는 게 아니고요. 뭐 태도, 표정 이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오늘 기자회견이 끝이 아닐 겁니다. 뭔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동, 후속 조처가 좀 더 나올 거예요. 뭐 제2부속실 문제라든가 또 인적 개편을 좀 뒤로 미루기는 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뭐 조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민심이 움직이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일감으로는 이 정도 가지고는 국정 지지율 반등해서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야당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뭐 탄핵 그리고 이제 그 헌법 개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그
담화가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뭐 탄핵에 대해서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하다. 이게 좀 평균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네. 또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민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난 토요일 집회에 모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양쪽 엇갈리는 주장이 좀 있어요. 또 요새 이제 날씨가 기온이 좀 뚝 떨어져서 그런지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 촛불 집회 이런 거하고는 좀 열기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국민의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한편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또 25일에 연이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이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이제 압박이다 이게 반발을 한 상황인데요. 생중계에 대한 판단은 이제 결국에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좀 결정이 날까요? 그게 이제 기준이 공적 이익입니다. 그런데 공적 이익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 때 있잖아요. 네.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인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고 지금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바로 그 선고도 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2024년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확정 판결의 중요도, 어떤 공적 이익,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될 정도로 지금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물론 판사는 다르지만 아니 지금이 높죠. 지금은 당장 이재명 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장래 정치 지도자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된 판결인데 이게 어떻게 공적 그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네. 지금 국회에서 일당입니다. 일당 대표 뭐든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정치적 미래는 저는 공적 이익에 부합한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 판사는 좀 다를 수도 있죠. 또 뭐 생각이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 어떤 사건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1심 선고는 공적 이익에 저는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이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선고 공판이기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생중계로 해야 된다. 뭐 그런 당위성을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판사가 받아들이면 생중계하면 되겠죠. 뭐. 근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역대 대선 주자들이 한 몇십 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재판할 때 생중계한 적 있나요? 또 이제 1심 선고죠. 그래서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쪽 그 법조인들의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그렇게 길게 뭐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 거로 보십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네. 이걸 어느 판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 상황을 이제 좀 지켜보죠.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니 다음 주도 아니고요. 네. 아마 15일이니까. 뭐 내일이나 그러니까 15일이 그러니까 선고니까 그 전에. 내일이나 다음 주 초쯤에 결정을 할 거예요.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만났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회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맞물려서 비명계 결집에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비명계 결집의 신호탄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요. 네. 경기도 내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부지사, 그다음에 수석 2명, 대변인 다 친문계 아니면 비명계로 채워놨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랬겠어요? 그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사시에 특히 이제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럴 때 본인이 플랜 B로서 비명계와 친문계를 끌어안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물론 뭐 본인이 독일 간 김에 만난 거지만 거기서 만났다 하는 이 자체는 저는 정치적 메시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낭만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상당한 동요는 있을 수 있죠. 당내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랜 B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당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비한 거라고 봅니다. 글쎄 뭐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거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적어도 기자라면 네.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1심 공판을 앞둔 두 김의 회동, 전격 회동, 어떤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두 사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게 이제 무슨 비명계 결집 신호탄 이런 식으로 읽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 그 연말에 뭐 들어오는 걸 좀 늦출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시각 차이가 나냐면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 안의 흐름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이 뭐 독일에서 만난다. 그렇게 해서 비명계 결집이 되나요? 그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이제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들 또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렇게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럴 조짐이 전혀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이재명계의 결집의 그 신호탄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저 뭐 김경수, 뭐 김동연 이런 분들이 만나는 이게 신호탄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뭐 어떤 계기가 됐든 이재명 대표가 무대에서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뭐 타격을 받고 정치적으로 뭐 지지율이 확 빠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대안은 뭐지?라고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또 김동연 지사의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이 본인 기대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네. 어떤 정치적인 임팩트 같은 게 좀 약하다. 이게 김동연 지사를 좀 좋아하고 좀 떠올라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약간 좀 아쉬움을 표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만남의 어떤 정치적 배경은 이제 확실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만 네. 이게 이제 정치 현실로 이렇게 현재화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만남의 의미는 있지만 현실 정치에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큰 뉴스로 정치면에서도 각 신문에서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개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게 나올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은 거기서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그런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굉장한 불똥이 튀고 민주당에 뭐 난리가 날 거려. 근데 그런 거는 아직 아니니까 그때에 대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1심 선고에서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오면 당내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셨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그 뭐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고 형량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형량이라도 판사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을 예측했다가 하도 그 많이 틀려가지고요. 네네. 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대부분 다 그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기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법부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예측 조사를 뒤엎고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이제 우리의 추미애 관심사인데 트럼프의 재집권 우리에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일 관계 강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거의 동맹처럼 하고 싶죠.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한미일 뭐 준동맹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아무튼 한일 관계를 대폭 개선해서 한미일이 같이 가는 이건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관계없이 미국 외교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네. 그게 현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구도를 흐트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두 가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시절에 우리를 뭐 머니머신이라고 그랬나요? 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던데. 네. 아무튼 우리한테 대폭 방위비를 인상해달라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게 다 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한미 관계가 중요해도 윤석열 정권에서 방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북한하고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자기가 관계가 좋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젖혀버리고 그냥 바로 북한하고 딜을 하려고 할 가능성. 그래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뭐 덜커덕 인정을 해버린다든가. 네. 그럼 우리로서는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북한 핵 보유국을 우리가 머리 위에 얹고 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외교관들이 이럴 때 좀 일솜씨를 발휘해서 네. 이 트럼프로 인한 그 한반도 주변 정세 격변 이 시기를 좀 아주 잘 대처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보조금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압박이 커질 걸로 이제 예상이 그건 뭐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관계가 좀 그 차이가 있어요. 뭐 방위비 문제를 뭐 몇 배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주한미군의 방위비 절반 정도를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2배가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한미군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용병입니까? 우리가 다 부담해서 미군이 여기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자기 업적이나 뭘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네. 아마 실질적으로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대폭 올리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비롯해서 다만 이제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반도체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차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글쎄 우리나라만 딱 이렇게 표적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역이라는 건 다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제일 첫 번째 견제는 역시 중국 아닐까요? 네. 뭐 그런 점으로 본다면 또 우리 공화당 인맥이 의외로 탄탄합니다. 민주당 인맥보다 오히려 더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저는 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선거 전에 이제 뭐 이런저런 공약을 내세운 거는 실제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도 잘 아시다시피 아니 김정은 위원장하고 자기가 친하다고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호락호락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양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되면 뭐 남한의 핵보유도 핵 개발도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보면 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듯이 하는 그런 정도의 공약이
실제 실천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할 텐데 먼저 그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저희가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최선 또는 최악 뭐 이건 이제 다 그 평가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봤고 다만 제가 보는 측면은 그래도 그 총론적이나마 사과를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훨씬 더 악화될 거라는 예상은 일단 빗나갔다. 또 역풍이 불 거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한 줄 논평을 윤 대통령의 선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선방이었다. 네, 송 기자님. 그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이런 불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안 냈어요. 그래서 왜 안 내냐고 했더니 그 측근들이 입장을 안 내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알아서 써주십시오. 뭐 반응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권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미래 권력의 중심축인 한동훈 대표하고의 이 잔혹 드라마가 혹시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복잡한데 우리는 지금 국내에 김건희 여사 뭐 국정 개입 혐의가 아직 스모킹 건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탄핵도 아직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여론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의혹이나 이런 게 불거지면서 전국이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라고 하겠습니다. 요동에 대비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상반된 한 줄 논평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대기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